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주엽동에 있는 사과나무 의료재단 사과나무 치과병원 이사장 김혜성입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치과 진료도 할 뿐만 아니고 이제 미생물 연구도 하는데, 미생물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자세히 보인다, 또 생명 친화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좀 미생물의 눈으로 봐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약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 자체가 우리 몸의 미생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진통소염제 얘기부터 해보죠. 약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미생물의 눈으로 보면 특히 내 몸을 향한 약과 내 몸 미생물을 향한 약이에요. 내 몸 미생물의 약의 대표적인 것은 진통소염제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라는 것은 내 몸의 염증 반응이나 통증 반응을 이제 낮춰서 내 몸이 이제 통증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못 느끼게 이제 해주는 약이고요. 또 염증도 낮춰주는 약이고, 내 몸 미생물을 향한 약은 대표적인 게 항생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내 몸 미생물을 향한 약 항생제가 내 몸의 미생물을 바꾼다,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약이니까. 그런데 내 몸을 향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 몸 미생물을 향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약들 역시 알고 보니까 내 몸 미생물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면 약이요, 정말 우리 생활에서 다 느끼죠.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먹는, 세계적으로 보자면 가장 급증하는 약이 이제 항고지혈증 약이에요. 항고지혈증 약, 스타틴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고지혈증 약 성분명을 드셔도 알고 보면 다 스타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 자체는요. 이건 아일랜드라는 한 나라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어떻게 이제 약물 소비가 증가했는지를 본 거예요. 1997년이 이 파란 그래프고요. 2002년이 빨간 그래프, 2007년이 이제 녹색, 2012년이 이게 이제 이거 파란색인데, 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세요. 이게 스타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고지혈증 약인데, 정말 이 정도,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정도 약을 먹을 만큼 진짜 우리 이 고지혈증이 이렇게 많이 생겼고, 혹은 또 위험할까, 우리 몸이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 몸이 이렇게 더 건강해졌느냐? 이건요,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 회색은 이제 회색이 우리 세대보다 한 전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검은색은 우리 세대인데, 훨씬 더 그 많은 약이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노출되고 항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비만해지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물론 역으로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약을 쓰면서도 이 약이 이 병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최소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 약이 향하고 있는 데뿐만 아니고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진통소염제 얘기부터 해보면, 진통소염제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어디 긁히거나, 제가 산에 자주 다니는데 긁히거나 최근에 감염이 생기면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들이 있잖아요. 이게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인지질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쭉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이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 긁히면 저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요. 그런데 진통소염제라는 것은 이 중간중간 과정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중간중간 하나 차단하는 약이라서 우리가 몸의 염증이나 통증을 못 느끼긴 하지만 사실 원인은 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통증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더라도 원인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통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니까 이런 진통제를 먹더라도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 아스피린이 1899년에 독일의 제약사 바이에르에 의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된 화학약품이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한약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약, 여기 이제 버드나무 잎에서 이게 이제 추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자연 생약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게 바이엘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진통 효과를 내니까.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독보적인 진통소염제로 군림하다가 1960년대 즈음에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제 우리 요새는 아스피린 그러면 이제 진통소염제보다 이게 피를 묽게 하는 약, 뭐 혈전제 이런 걸로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걸로 임상시험을 해서 1990년대부터 항혈전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미국의 의사는 이게 정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뭐 요새는 항암이나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싶어요, 저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스피린에 이제 일단 위장관이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위장관이. 이게 그래서 늘 소화제랑 같이 먹죠. 그리고 약은 뭐 밥 먹은 다음에 먹어라 라고 얘기를 늘 하는 것이, 이게 이 빈속에 이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위장관이 손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혈이 억제되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춘다는 거죠. 사실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이었어요. 이 피가 안 멈춘다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오히려 이제 효과로 이제 그 약 성분이 이제 둔갑이 돼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계속 이제 복용을 시키는데, 아스피린에 항혈전 효과가 조금은 있더라도 실제로 이게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더 좋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약 9,500명을 무작위로 6년 동안 한 그룹에는 아스피린을 주고 한 그룹에는 위약을 주면서 지켜본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스피린과 위약을 주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요. 아스피린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실험해 본 거죠. 6년 동안 지켜봤더니 암이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에서 3.1% 나타나고요. 위약을 먹은 그룹에서 2.3% 나타나요. 어떠세요? 거의 1.5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청 아스피린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스피린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암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스피린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이 심혈관 질환, 우리 뭐 심근경색이 일어난다든지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아스피린을 먹은 집단에서 1%가 생긴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위약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1.2% 약간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있어서 뭐 아스피린이 그런 심혈관 질환에는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암 발생이 훨씬 더 높고요. 전체적인 사망률도 이 위약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왜 먹는 거예요? 왜? 이제 이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위약과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수록 점점 더 암의 발생률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스피린 논쟁이라고 있어요. 아스피린이 좋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아스피린을 심지어 뭐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항암, 항노화 뭐 엄청 좋은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아스피린 찬사 연구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연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연구예요. 왜냐? 가장 대규모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리고 장기 관찰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에 이게 사실은 실렸어요. NUJM이라는 그런 이제 학술 저널에.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가장 믿을 만한, 저는 여러 가지 아스피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으면 저는 가능하면 이제 아스피린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런 아스피린 같은 이제 진통소염제도 구강 내 세균과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됐는데, 물론 이건 동물 실험이긴 해요.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이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 이런 정도면 인간에서 이럴 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항생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세균에 향한 약이니까 세균에 혹은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한데,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진통소염제, 만약 내 몸을 향한다고만 생각했던 진통소염제 역시도 구강 내 세균과 면역 반응, 장내 세균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 주면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줄어들어요. 장내 세균에 대해서도 비피도박테리움도 줄어들고요. 프리보텔라라고 알려진 것도 줄어들어요. 이 진통소염제를 주면요. 이런
뭐랄까요? 물론 이 자체가 빕스토박테리움이나 프리보텔라가 장내에서 줄어드는 것이 꼭 건강에 위해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장내 세균의 균형이, 안정이 우리 몸의 뭐 면역 반응이든 뭐 소화 기능이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장내 세균이 우리 몸과 이제 동반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이, 예상치 않게 뒤흔들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진통소염제는 말씀드렸듯이 위벽을 허문다 이런 게 있고, 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어떤 이 장 조직의 모양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 선모 같은 게 이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 내관으로 물질이 흘러가면 이런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똑같은 이렇게 평평한 것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선모들이 올라와 있으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물질과 접하는 층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질 흡수가 잘 되도록 저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런 약을 뭐 진통제만 먹으면 이런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어지는 모양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장벽들은 이 장 내강, 내부로 흘러가는 음식물뿐만 아니고 여러 독소나 세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 효과인데, 이게 허물어지니까 이 장 안에만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들 역시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통소염제는 정상적인 염증과 통증 유발 과정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먹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전혀 예상치 않도록 안 왔는데 장내 세균과 구강 세균도 바뀌고 심지어 항생제 저항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장벽을 허무니까 장내 세균이 체내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진통소염제 역시도 사실 모든 약이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최소로 먹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